저기 할아버지 우주에 우리만 있나요? 그래, 그럼 다른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있지만 그들도 혼자예요. 이제 세티, 즉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에 소속된 전파 망원경들이 하늘을 향해 안테나를 돌린 지 거의 6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들은 신호, 즉 우리와는 다른 형태의 지성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흔적을 찾기 위해 거대한 귀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별을 관찰하고 수천 시간 동안 신호를 수집했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아무런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성체의 침묵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많은 의문을 낳습니다. 우리 은하가 그렇게 광대하고 관측 결과가 시사하듯 수억 개의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을 포함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아직까지 외계 신호를 한 번도 포착하지 못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면서 포착한 가장 기이한 사건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곳을 듣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며 주파수 사이를 읽어내려는 현재의 청취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이 단순히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소리, 즉 우리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외계 언어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게 되겠지만 일부 청취 캠페인에서는 놀라운 것들, 거의 항상 반복되었던 수수께끼 같은 신호들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특이한 물리 현상으로 밝혀지기도 했고, 때로는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 심지어는 옆방에서 발생한 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1967년에 탐지된 우주의 암흑을 가르며 마치 우주적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울리는 극도로 에너지가 강한 빛 신호를 소리로 변환한 것입니다. 이 이상하게도 매우 규칙적인 신호는 정확히 1.337초 마다 짧은 전파 펄스 형태로 우리 전파 망원경의 안테나에 도달했으며 처음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이 발견 직후 과학계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이 이상하게 규칙적인 펄스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진지한 가설 중 하나는 이 신호가 강력한 외계 문명의 기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탐지된 후 몇 달 동안 리틀 그린 맨 LGM1 이라고 이름 붙인 이 신호와 유사한 많은 라디오 신호들이 하늘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LGM1만큼 규칙적이지만 다른 펄스를 가진 신호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던 놀라운 자연현상을 막 발견했습니다. 이 이상한 신호들은 우리와 소통하려는 외계 문명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펄사라고 부르는 아주 기묘한 천체에서 방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별이 붕괴하면서 만들어진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로 마치 우주의 등대처럼 초당 수백 번씩 스스로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빔으로 어둠을 쓸어가듯 지구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은하 이웃에서 이러한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천체 2천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펄서가 발견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기이한 물리 현상들이 발견되면서 한동안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발견 중 가장 놀라운 것은 2000년대 중반에 일어났습니다. 호주에서 거대한 파크스 전파 망원경으로 포착한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먼 우주에서 온 매우 짧은 신호가 감지된 것입니다. 우주 배경 자분보다 100배 강한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는 지구 지름의 4분의 1로 추정되는 근원에서 방출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에 전 세계가 주목하자 다른 전파 망원경들도 이 기이한 폭발 신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모두에게 절망적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신호가 포착됩니다. 이번에는 그 신호의 출처가 하늘의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거의 하늘 전체에서 마치 지구 자체에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파크스 전파 망원경만이 다시 한번 그 신호를 포착합니다. 2010년 이 이상한 폭발 현상은 파크스 천문대에서만 16번 관측됐고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호주 천문대의 안테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지구 반대편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천문대의 전파망 원경이 역시 비슷한 특징을 가진 강력한 전파 신호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다른 전파망 원경들도 같은 종류의 신호를 잇따라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에파크스 천문대에서 포착된 신호를 제외하면 이 모든 빠른 전파 폭발은 먼 은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우주 규모에서 새롭고 매우 자주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의 관측망을 벗어나는 모든 신호까지 고려하면 매일 우주에서 약만 건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곳곳에서 매우 발전된 외계 문명들이 정확히 같은 유형의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마도 은하 중심의 격동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매우 에너지가 높은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빠른 전파 폭발을 일으키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펄서가 블랙홀로 변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별이 붕괴하는 과정이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늘의 넓은 영역에서 동시에 오는 것처럼 보이는 신호들은 오직 호주에서만 여러 차례 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이 철저한 조사를 한 끝에 결국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2010년대 에파크스 전파망원경에서 탐지된 모든 신호들은 우주의 끝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옆방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신호는 평일 근무 시간 동안에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던 전자레인지였고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문을 열 때마다 신호가 새어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새어나온 미세한 전자파가 전파망원경의 놀라운 감도를 방해했고 이 신호는 우주의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현상들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호주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기계가 너무 민감해서 일종의 속임수를 당한 셈이었습니다. 우주 저편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의 아찔한 교향곡을 탐색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수많은 기이한 현상들을 찾아냈고 죽어가는 별들의 펄스를 발견했으며 때로는 훨씬 더 드물게 그 이해와 기원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미지인 신호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물리 현상과 연결하기 어려운 신호들, 우주 배경 잡음 속에서 독특히 구별되는 그 기묘한 멜로디는 잠시 우리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은 신호입니다. 와우 신호는 이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신호를 포착한 전파망원경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사람이 그 강도와 선명함에 너무 놀라서 이 명백한 이상 현상을 원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간단히 와우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하고 이례적인 전파 신호가 1977년 8월 15일 궁수자리 방향에서 탐지되었을 때 그 당시 큰 충격을 준 이유는 이 신호가 워터홀이라고 불리는 주파수 대역 근처에서 방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파수 대역은 지구상에서 송신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물의 스펙트럼 신호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 우리가 듣고 송신하기에 가장 논리적인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와우 신호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히 72초 동안만 관측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신호를 탐지한 전파망원경이 지구 자전만으로 하늘을 스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호가 왔던 궁수자리 별자리 지역을 다시 관측했을 때 그 신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전파망원경들이 수십 시간 동안 와우 신호가 왔던 하늘의 그 지역을 듣고 관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고 독특한 신호는 다시는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는 지구에서 발생한 인공적인 신호가 우주에서 반사되어 온 것일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떠다니는 잔해물, 해성의 간섭, 그리고 구름, 가스, 먼지와 같은 다양한 특이한 자연적 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이러한 설명들 중 어느 것도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와우 신호는 오늘날까지도 기록된 것 중 가장 신비로운 신호로 남아 있습니다. 60년 동안 관측과 청취를 했음에도 한 번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가 뭔가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포함하지도 않은 신비로운 신호라니 수학치고는 좀 빈약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와우 신호가 길을 잃은 통신의 일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메시지의 조각일 수 있다고 상상하지만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이 침묵에 좌절한 사람들은 우리가 귀를 잘못 기울이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생각은 매혹적이면서도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패턴을 사용하고 신호를 수학적인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늘을 가득 채우는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신호들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사는 인간이든 오리온 성운에 위치한 행성의 외계 존재이든 아니면 먼 다른 항성계에서 규소 화학에 기반한 생명체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수학과 기하학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려는 모든 지성은 언젠가 원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고 결국 원주율 파이p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기하학적 비율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는 지성의 본성과 문화 또는 이 개념이 나타나는 우주의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구와 같은 형태는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요컨대 수학은 문화적, 생물학적 장벽을 초월할 것입니다. 수학은 의사소통과 자기 표현을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일종의 보편적인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유형의 패턴을 가진 신호를 찾으려고 논리적으로 노력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60년 가까이 우리는 우리에게 도달하는 전자기 신호의 극히 일부만을 들어왔을 뿐입니다. 별들 사이에서 소통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는 신호들입니다. 그 주파수는 신호가 변형 없이 성간매질을 통과하게 해줍니다. 외계인들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못 듣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침묵도 겉보기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패턴이 없는 이 백색 소음이 사실은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언어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주파수나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2015년에 브레이크스루 리슨이 만들어졌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시도 중 가장 야심차고 가장 포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수천 시간 동안 하늘을 관측하며 이전의 모든 연구를 합친 것보다 10배 더 넓은 하늘을 탐색합니다. 우주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논리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가진 구조화된 메시지를 찾아내기 위해 소통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파장대에서 신호를 탐지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사용하기에 터무니없어 보이는 파장대에서도 하늘을 스캔하며 처음에는 단순한 백색 소음처럼 보이는 신회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브레이크스루 리슨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주를 연구할 때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세부 사항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가 마치 벽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연구하는 인류학자처럼 그 벽을 둘러싼 거대한 조각들과 무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른바 조용한 구역에 확장된 라디오 주파수를 듣습니다. 즉, 천체 물리 현상에서 방출되는 파동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스펙트럼의 일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여겨지는 주파수까지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의 별 관측을 통해 축적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계산 능력을 집중시키고 심지어 중력파 연구까지도 꼼꼼히 분석합니다. 매번 목표는 가능한 한 열린 시각으로 잠재적인 이상현상이나 우리가 놓쳤을 수 있는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어 그것이 외계 지성체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측 자체로는 브레이크스루 리슨은 가까운 100만 개의 별뿐만 아니라 중심 지역의 관측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의 은하, 심지어 백색 화해성, 20여 개의 중성자별 블랙홀, 그리고 밝기가 좁고 이상하게 변동하는 수수께끼의 별들까지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아직 잘 이해되지 않았으며 매우 가설적인 다윗은 구가 궤도에 존재함으로써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계 거대 구조물들은 별을 가려서 거의 모든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약하면 데이터는 매우 풍부하며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첫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미 있는 기준을 넘는 사건이 11개 있긴 하지만
모두 무선 주파수 간섭과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여기서 약 30억 광년 떨어진 외소 은하에서 온 이상한 15개의 전파 폭발도 있는데 이건 역시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큰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계 문명의 기술적 신호는 아직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3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지적 생명체가 드물고 시공간적으로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 근처에는 탐지 가능한 존재가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하지만 이 영상에서 설명한 여러 이유로 그들이 우리와 소통을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엉뚱한 곳을 듣고 있다는 것이고 이 3가지 가능성 모두 똑같이 아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를 깊이 혼란스럽게 했던 한 가지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파망원경들은 군용 항공기, 레이더와 같은 출력에 송신기가 몇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내는 전파 신호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의 부피 안에는 수만 개의 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 수백 광년 방역 내에는 기술적으로 발전했고 교신을 원할 만큼 진보된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넓죠? 물론 그들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들을 수 없는 통신 채널만을 사용한다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죠. 중력파, 즉 시공간의 물결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중력파는 우주를 거의 방해받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파를 대량으로 생성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를 감지하려면 최첨단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우리를 갈라놓은 우주의 장벽을 깨기를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길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로 보낸 모든 메시지들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우주가 너무나도 광활해서 그 메시지들 대부분이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지금까지 보낸 신호들의 기묘함을 설명한 영상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곧 브레이크스루, 리슨, 브레이크트루 리슨 프로그램이 아주 독특하고 풍부한 구조적, 반복적인 신호를 포착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신호가 아무런 행동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이 신호는 외계 지능만 만들 수 있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해독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우연히 가로챈 어떤 종류의 라디오 방송일 뿐입니다. 외계 세계 요리 방송일 수도 있고 어른들을 위한 영화일 수도 있고 행성을 만드는 사용 설명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에서도 상형 문자가 거의 1400년 동안 이해되지 못하다가 여러 언어로 번역된 내용이 새겨진 로제타석이 발견된 후에야 비로소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상형 문자조차도 우리 종족의 구성원들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독되지 않은 선형 문자, 에이나파이스토스 원반에 적힌 언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다른 종을 위해 이해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외계인의 메시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마도 극복하기 힘든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횡설수설이야말로 가장 환상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요가 수업이든 외계 요리 레시피이든 우주를 여행하는 기술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테니까요. 이 거대한 침묵의 바닷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우린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침묵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페르미의 역설이라는 이름 아래 묶어두는 모든 가설들 중에서 저는 여러분께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가설 중 하나를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가설은 이 침묵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깊이 바라보라는 초대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우리보다 앞선 외계 문명들이 이미 우리와 비슷한 수백 개의 문명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일부러 침묵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술적, 윤리적, 철학적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침묵을 깨지 않고 인간의 소란스러움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가 주변 세상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탐험하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침묵은 우리가 성숙해질 때까지 대화하지 않는 이들의 그림자처럼 조용한 존재일 것입니다. 요컨대 별들의 배경 소음 속에서 외계 지성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가상의 신호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단순한 기술적 또는 과학적 모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내면의 여행으로 우리 자신의 한계와 편견, 꿈과 두려움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며 우리로 하여금 타자를 가장 깊은 의미에서 바라보도록 강요합니다. 이 탐구는 즉각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초월하는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도록 초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침묵은 일종의 백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 말을 잠시 끊고 저는 페르미의 역설과 외계 생명체에 관한 만화를 출간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만화에 정말 만족하고 있으니 서점 근처를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펼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